네, 어서 오세요. 예, 세계 정부로 가는 길 1편입니다. 예, 독일과 프랑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세계 정부의 초석을 놓았는지 그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유럽 사람 이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그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유럽 사람들의 마인드는 말이에요. 그 로마 제국 이후에 자기네들의 그 문화 또 영토 또 뭐 하물며 그 정치 체제 뭐 이런 것도 만들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어떤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있어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게 기독교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사뭇 다르게 동질성을 갖고 있죠. 동질성. 그래서 국가로 막 찢어져 나눠져 있는 것보다 그냥 우리는 유럽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 밑에서 모이는 거를 오히려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고, 실질적으로 우리 유럽 사람 아니냐? 그러면 맞지 뭐. 그럼 너 너무 너네 나라를 그렇게 강조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맞아. 뭐 이런 심성을 갖고 삽니다. 하지만 우리 아시아는 안 그렇죠. 너 한국 사람 맞지? 너 근데 너 아시아가 더 중요하지 않아? 글쎄 한국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반대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유럽 연합, 유럽 공동체도 그렇게 뭐 겉으로는 그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은근히 만들어질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첫째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어져 왔던 그런 사회라는 점, 두 번째 기독교 문명을 갖고 있다는 점. 그래서 로마 제국의 그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그 유럽 사람들, 우리가 흔히 이제 서구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유럽 사람들의 그 마인드가 그 기독교인인 이상 서로 그렇게 크게 그 배타성이 별로 없어요. 배타성이 별로 없고, 그리고 또 토지와 주택, 부동산에 대한 어떤 집착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오랜 로마 제국 이후에 그 흘러왔던 그 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좀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공개념. 갈기갈기 찢어갖고 내 땅이다 막 서로 싸우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땅은 뭐 서로 공개념인데 뭐 하려고 국경선을 왜 쳤을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살고요. 또 그런 개념이 있고 또 뭐 정치체제도 좀 뭐 서로 합치면 좋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하고는 사뭇 달라요. 중국하고 한국하고 우리 합쳐갖고 한 나라 만들자 그러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마 천년이 흘러가 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 역사적이고 심리적인 전제하에 그 유럽 통합에 관한 문제가 나오고요. 유럽 통합에 대한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다면 세계 통합에 대한 문제도 이 사람들 좀 위험하게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종교 그렇게 살다가 이제 개인 부르주아지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1500년대부터 그 터키 쪽하고 암스테르담, 안트워프 쪽에서 어디선가 가지고 온 자금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기업이 없었고요. 장인과 도제 체제를 갖고 있어갖고 각 마을이나 각 도시마다 서로 협동하고 살았고 필요한 만큼 만들었어요. 잉여 생산품을 만들어갖고 막 바깥에 막 팔아먹고 막 이런 컬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500년대, 1600년 특히나 들었으면서 1500년대 막 굉장히 많아져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개인 회사를 막 세우려고 그러죠. 근데 개인 회사를 세우다 보니까 직원들을 뽑아야 되고요. 근데 직원들이 보통은 조합체제에 묶여 있으니까 이 조합을 무너뜨려야 되겠는데 이 조합 뒤에 누가 있냐면 가톨릭 교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개신교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게 부르주아 기업인의 입장에서는 그 종교개혁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기업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만큼 이 가톨릭 교회를 없애야 돼요. 가톨릭 교회를 없애야지만이 자기한테 이익이 됩니다. 가톨릭 교회가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고 막 그랬죠. 제발 우리들을 간섭하지 말라. 개신교도들이 항상 그랬습니다. 왜 가톨릭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 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느냐? 근데 로마 가톨릭이 뭘 간섭했을까요?
로마 카톨릭 간섭이라고 하는 거는 11조 내라는 거였고요. 11조를 11.10%밖에 안 되잖아요. 자기 그 생산량에. 지금은 법인세 얼마 내죠? 24에서 44%까지 내잖아요. 그러면 과거가 더 세금이 셌어요? 지금이 더 세요? 지금이 더 세잖아요. 11조 내는 돈 뭐 했을까요? 가톨릭 교회가. 신부님 혼자 먹었을까요?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했습니다. 11조라고 하는 분배의 역할을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교회를 설립할 때 그 교회 설립 자금을 좀 달라 그러죠. 그것도 강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위기상 줘야 했기 때문에. 그럼 교회의 역할은 뭐였을까요? 단지 그냥 미사나 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병원 역할을 했고요. 병원. 또 가정에서 혹시나 불량 소년, 불량 아들 그 피신처 역할을 했고요. 정치적 망명자들도 피신처 역할을 거기서 해줬고요. 또 의식주에 연관한 문제, 다시 말해서 지금 같으면 뭐랄까 노숙자 그거 음식 나눠주는 거 그거 다 거기서 교회에서 하죠. 그리고 또 교회가 공공기관이에요. 그래서 마을에 회의가 벌어지면 교회에서 벌어집니다. 항상 빌려 써요. 그렇게 또 그 교회 앞에는 그 교회라고 하는 게 성당 얘기하는 거죠. 성당 앞에는 이제 시장이 벌려져 갖고 그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교회 부속 건물에서 해결하도록 받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가 끝나면 신부님들과 함께 마을 그 운영에 관해서 토론을 했던 것이 교회고요. 또 무엇보다 해민소가 있어요. 거기 해민소. 그 돈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 건강 수녀님들이 다 거의가 다 뭐랄까 간호사들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봤던 것이 교회고요. 그 교회의 역할이 한둘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게 간섭이라는 거지. 교회가 그런 부의 분배를 위해서 노력하는 일을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부르주아 개인 사업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간섭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달리하겠다고 하는 핑계 하에 사회 조직을 다시 재구성하겠다. 이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들의 그 요구사항이었고, 위그노들의 요구사항이었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저렇게 그렇게 간절하게 가톨릭이 간섭이라고 하면 좀 말 좀 들어주자. 이랬던 신부님들이 주로 얀센니스트라고, 얀센주의자들이 또 한편이 있었고요. 왜 교회가 자꾸 그 사회 부라든가 그 부의 분배라든가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느냐? 그거 좀 정치적인 영역 아니냐? 우리 조금 좀 독자적으로 조금 좀 프로테스탄트처럼 조금 이렇게 강직하게 그냥 종교적으로만 살아가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얀센니스트들이 따로 있었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계급적인 기원이 부르주아예요. 거대 부르주아라고요. 게다가 그리고 거대 부르주아들 옆에서 투자해갖고 그 배당금이나 받아먹었던 귀족들이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종교전쟁, 종교난리를 일으켜왔던 게 무려 100년이 흘러가고, 그래서 결국은 1648년에 그럼 따로 살자.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정치체제라든가 어떤 문화적 체제를 함께 동질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살아왔었고, 거의 왕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 또 우리 가톨릭으로 한데 뭉쳐보자 그랬는데, 그게 싫으면은 각기 찢어지자 그래갖고 찢어진 게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조약이었고요. 그때부터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탄생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종교를 핑계로 한 거대 부르주아와 그 귀족 그 도당 체제가 결국은 그 카톨릭 교회에 대항해서 유럽을 갈기갈기 나눠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서구의 국가론입니다. 서구의 국가론과 동양의 국가론은 달라요. 동양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족 기반을 갖고 있었고요. 어떤 정체성 기반, 전통 기반을 다 갖고 있었고요. 땅을 서로 나눠 먹다든가 아니면 종교적으로 서로 갈리든가 이래갖고 서로 국가를 따로 만들자, 그게 아니라 민족 자치나 해방이라든가 독립운동을 통해서 해외 바깥에 그 외세 대항하려고 하는 그 운동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이 동양식의 국가였지, 이 유럽처럼 서로 그 거대 부르주아와 귀족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욕심에 따라서 종교를 핑계로 만들어낸 어떤 국제 협력적 개념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서양 사람들은 주로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친화 관계가 없어요.
물론 이때까지만 해도 그 국가라고 하는 개념은 왕실 밑에 있었던 세금 제도라든가 국경선, 어느 정도의 국경선, 그리고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농민들이라든가 이런 전체의 개념을 국가라고 불렀어요. 보통 그거는 이제 나라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국가는 스테이트고 나라는 컨트리거든요. 그래서 이 컨트리 기반으로 일단은 적당하게 생각하고 있었지 스테이트 개념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스테이트 개념이 진짜 나오게 된 거는 1850년 전후에 나와요. 베스트팔렌 그 조약 1248년 이후에 200년이 흘러가잖아요. 200년이 흘러가고 나서 이제 나라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각각의 국가 형태를 조금씩 지어가고 있을 때 결국은 2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국가는 무엇인가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국가라고 하는 거는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가 서로 합쳐진 그 어떤 집단적 제도 밑에 살아가고 있는 국경성 내부의 국민들의 그 뭐랄까 약간의 혈연, 약간의 언어, 약간의 뭐 문화, 전통 이런 관계를 대충 합쳐갖고 그냥 국가라고 불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제 100년 더 지나가 버리면 이제 알고 봤더니 국가라고 하는 게 군대하고 경찰이었다, 응? 폭력이었다, 막 이런 말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648년 유럽인들이 우리는 하나라고 알고 있었던 그 개념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 게 1648년이고, 200년이 지나갖고 1848년이 되면 이제는 종교적 기반 하에서 이 유럽 국가들이 막 찢어지고 갈려지고 그런 게 더 찢어지고 갈려져갖고 종족별로 나눠지고 종교는 뿐만이 아니라 계급적으로 막 흩어지고 막 분열 상태가 보통 분열 상태가 아닌 게 아니야. 2840년대에 올라가 보면. 그래갖고 야 이거 다시 한번 합쳐보자 이래갖고 되겠느냐? 이렇게 개인주의와 이 분열 상태를 어떻게 이걸 되겠냐. 그리고 두 가지 운동 양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공산주의 운동이 나타나가지고 국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다 엉터리 같은 것이고, 다 지네들이 그 부르주아들이 협잡해서 만들어낸 게 국가 아니냐. 이거 다 없애버리고 공동생산, 공동분배, 옛날에 그 중세 때 하던 것처럼 거기에 기반을 해가지고, 우리 평화롭게 민중들이 잘 살아보자. 이게 이제 공산주의 개념이었고, 제국주의는 뭐냐면, 맞다. 공산주의라는 생각이 거의 똑같았어요. 근데 하나가 틀린 게 뭐냐면, 바깥의 식민지에 우리의 힘을, 바깥의 자원을 갖고 와서, 기존에 있는 자본주의, 개인주의는 그대로 그냥 유지하도록 하자. 다시 말해서 공동생산에서 소수가 많이 가져갈 것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엘리트지를 만들어보자. 이것이 제국주의였고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것 이제 이 양상이 말입니다. 이 공산주의와 그 제국주의의 양상이 말이에요. 유럽에 머물지 않고 유럽을 단결시키는 동시에 유럽 바깥에는 제국주의적 양상으로 나타났다는 게 중요해요. 뭐 공산주의가 국제주의라 그러니까 그게 제국주의 아닌 것 같아요? 제국주의만 제국주의가 아니라요. 공산주의도 제국주의예요. 그 양상이 똑같다고. 그걸 오늘날 20세기 후반에 뭐라고 불러요?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정부로 가는 길에 공산주의와 제국주의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20세기 후반에 모든 공산주의자들이 거의 대다수가 세계화주의자가 되어버렸잖아요. 제하에 있는 사람 빼고. 빅토르 휴고의 제국주의 개념을 한번 볼까요? 이 제국주의를 미국을 그대로 따라갖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이라고 붙여놨어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아니라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유럽. 50개 주를 다 합쳐버리자 이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50개 주가 아닙니다만은, 이 주를 다 합치는 그 체제를 만들자.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영국, 독일, 대륙의 모든 민족들이 서로의 개성을 잃지 않고 유럽 통합체를 모일 날이 언젠가 올 것입니다. 이제 혁명은 그만하고, 그만 싸우고, 식민지를 늘려갑시다. 문명의 야만을 심지 말고 야만의 문명을 심읍시다. 아시아는 문명화 될 것이고 아프리카는 사람 사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말하는 싸가지 좀 들어보세요. 빅토르 휴고. 우리끼리 뭉쳐서 제국을 만들자. 그럼 아시아는 문명화 될 것이고 아프리카는 지금 사람이 살지 않는다. 그 흑인들은 사람이 아니니까 동물이니까 사람이 사는, 즉 백인들이 사는 세상을 만들자. 이 정신 상태예요. 제국주의가.
그래서 1850년대 제국주의는 그 로마 제국이라든가 하물며 나폴레옹 제국과 성격이 달라요. 로마 제국과 나폴레옹 제국은 총독을 보냈든 말았든 간에 그 해당 지역에 자치권을 주잖아요. 나폴레옹은 아예 왕을 옹립을 시켜버렸고, 그래갖고 자치권을 줍니다, 거기다가. 그러나 이 1850년대 제국주의는 뭐예요? 자치권 안 줘요. 깡그리 1에서부터 10까지 다 지네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특성이고요. 두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이 제국주의 하에 그 나폴레옹 제국과 그 로마 제국과 틀린 점이 뭐냐면, 그들 옛날 제국과 틀린 점이 뭐냐면, 자기네들의 제국적인 그 영역 속에 중국과 동아시아를 모두 집어넣었다는 소리예요. 그럼 말 그대로 전 세계화 됐다는 소리입니다. 남미까지 미국까지 다 해먹겠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지금 이 제국주의 정신 상태가. 이게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전에 나폴레옹 제국 이전의 제국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가 그 정치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어요. 그 제국을. 그러나 만들어내고 이끌었죠. 그러나 물론 영국은 이제 뭐 안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그 1850년부터는 모두 영국을 따라가서 기업이 제국주의를 이끌어갑니다. 네덜란드하고 영국은 인도 쳐들어갈 때 동인도 회사가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군대를 지원해주고요. 그러니까 영국하고 네덜란드는요, 상선이 군함이고 군함이 상선이었어요. 뭐가 상선이고 뭐가 군함인지를 몰랐다고요. 이 똑같은 짓을 1850년대에 그 프랑스라든가 프랑스뿐만이 아니야. 뭐 독일도 그렇고, 하물며 이탈리아도 그렇고, 그런 제국주의적 마인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기업 중심으로 제국주의를 실행했단 말입니다. 정치인들이 모두 기업인들한테 바지를 붙잡고,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처럼 강력하게 그 천황 밑에서 막 그 정치인들이 막 움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나 그 대번영이라든가 수뇌부들 모일 때 항상 기업인들이 거기 참석을 했다고요. 그게 다 유럽에서 배운 거예요, 제국주의를. 그래서 이 세계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작업이 기본적으로 팍스 유럽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이 컨트롤하는 식민지 기반으로 해서 전 세계를 다 식민지처럼 다 만들어버리자. 이것이 바로 세계 정부로 달려나가는 150년 전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을 좀 구체화시킨 사람이 아리스트 브리엉이에요. 뭐 크게 구체화시키진 않았습니다만은, 빅토르 유고가 시키는 그대로 독일과 프랑스가 역사적으로 그 서로 정체성을 갖고 있으니까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을 통합시키고 그 통합된 거 위에서 세계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바로 아리스트 브리엉의 그 독불 역사적 유럽 통합론이에요. 그래서 이 기반을 누구한테 잡았냐면 샤를르 만이라고 해갖고 800년대 카롤링거 왕조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국권이 만들어 놓은 그 샤를르 마뉴 대제에 근거하고 있다고. 왜? 샤를르 마뉴가 독일과 프랑스를 만들어 냈다고. 예? 핵심 지역이 프랑스였기 때문에 그래요. 800년에.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을 통합시키는 게 맞다는 거죠. 왜냐하면 맏아들이고 큰아들이잖아. 큰아들 두 놈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이 정신 상태가 지금까지 흘러옵니다. 프랑스 사람들과 서부 독일 사람들이 괜히 그 잘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네가 적자라고 장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게다가 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또 그 가톨릭을 오랫동안 가지고 갔잖아요. 남들이 다 개신교할 때 루이 14세처럼 낭트 칙령 내려갖고 완전히 뭐 개신교들 다 아장 내버리고 막 이런 스타일로 해갖고 가톨릭교에 찰싹 달라붙었잖아. 그러니까 자기네가 유럽 정신세계의 가장 중요한 장자라고 항상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은근하게 프랑스 너네가 진짜 서구 사람이지 이따위 정신 상태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브리타니아는 이제 샤를 마뉴 대제가 통치하지 않았거든요. 브리타니아 프랑스 극서부. 진짜 쟤네는 우리 사람 아니야. 뭐 이래 얘네들. 그 정도로 그 역사의 무게가 굉장히 아주 무거운 겁니다. 이 유럽이라고 하는 곳에. 그리고 또 샤를 마뉴 대제가 120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1200년 전에
그 피레네 산맥 건너서 스페인 그 바르셀로나 그 카탈루니아 지역만 조금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그 스페인은 그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와서 통치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바르셀로나는 유럽이고 나머지 스페인은 이슬람 계열이니까 우리 독립하겠다. 이런 개념도 갖고 있어요. 뭐 꼭 그것만 이유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사르마뉴를 끝없이 끌어들이면서 우리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을 통합을 시켜야 한다는 게 아리스토 브리앙의 불독 유럽 중심 유럽 통합론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론이 말이에요. 기회가 딱 오죠. 히틀러가 그 프랑스로 들어오니까 1941년 6월 6일부터 나치 프로젝트 유러피안 컨스트럭션, 다시 말해서 유럽 공동체를 만들자. 이게 바로 아리스토 브리앙하고 빅토르 유고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던 거를 히틀러하고 그 당시 프랑스 내각 총리, 뭐 총리라고 해야 되나, 수상 그 피에르 라발, 이 사람이 둘이서 한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서로 만나게 하고, 예? 프랑스에서 생산한 물건 독일에 팔고, 독일에 생산한 물건 그 프랑스로 들여오고, 그래갖고 서서히 멤버들을 이렇게 확보해 나가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유러피안 컨스트럭션 나치의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걸 피에르 라발하고 필립 페탕이 하죠. 예. 독일과 프랑스 중심으로 유럽을 통합하자. 그러나 피에르 라발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필립 페탕은 좀 뒤로 빠졌는데, 왜냐하면 필립 페탕이 진짜 대통령이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 프랑스 4년간 비시정부 하에서 총수장을 맡아가지고 프랑스를 이끌었는데 전권을 쥐고 뒤흔들었죠. 반면 피에르 라발 수상은 그 독일과 프랑스 중심의 유럽 통합을 위해서 달려나갔었고, 필립 페탕은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갖고 있었고 막 그랬어요. 나중에 필립 페탕에 대해서는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만은, 필립 페탕이 지금 상당히 그 프랑스 역사에서 지금 60년 동안 70년 동안 욕을 먹고 있지만, 필립 페탕이 레지스탕스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예? 그래서 프랑스에는 새로 좀 공부가 돼가고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필립 페탕을 마치 매국 노조라고 막 밀어붙였다가 최근 들어서 야 그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뭐 자꾸 한국의 현대사가들, 한국은 현대사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현대사를 박사받으면 안 되거든요. 한국은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 필립 페탕이 매국노네 뭐 이러면서 레지스탕스가 뭐 필립 페탕을 뭐 처단하려고 그랬다는 등, 필립 라발은 처단됐죠, 그죠? 그랬다는 등, 그리고 부역자 뭐 수만 명을 샹젤리제에서 처형을 했네 말았네 이러는데, 두고 보자고요. 그게 과연 이게 자꾸 한국과 오버랩 시키는데, 한국 35년 식민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 프랑스 4년간 벌어졌는데, 예? 한국은 친일파를 철저하게 처단을 못한 게 이 천추의 한인 것이고요. 프랑스는 부역자를 처단했다고 한 게 그게 연극이었다고, 연극.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두 개를 서로 자꾸 비교하지 말란 말입니다. 역사가들이 자꾸 그 두 개를 비교하니까는 일반 대중들도 자꾸 비교하려고 그러잖아요. 프랑스는 부역자를 처단했는데 한국은 친일파를 처단하지 못하고 어쩌니 저쩌니. 그 종류가 달라요. 서로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1945년 3월 3일, 이제 전쟁이 거의 이제 뭐 다 승전이 다 돼버렸잖아요. 1944년 6월 6일 날 들어왔는데, 가끔 제가 항상 그 연도수를 자꾸 좀 헷갈려서, 정말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의 그 OSS, 옛날 전직 CIA 미국 알렌 덜레스하고 이탈리아의 그 SS 사령관이랑 같이 만나가지고 오퍼레이션 선라이즈를 조약을 맺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러시아가 독일에 머물르지 않고 계속 어딥니까? 독일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냥 멈추면 좋겠는데 프랑스까지 막 들어올라 그런다면 우리 모두 나치포로 다 풀어주고 같이 러시아를 대항해서 싸우자. 이 토사구팽 이게 원래가 영국하고 미국이 아주 기본이에요. 영국과 미국 믿지 말아야 돼요. 예. 그렇게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나치 독일의 과학자
아주 엄청난 과학자들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 또 요원들, 기업인들을 미국에 이직시키든가 아니면 기업인들을 풀어줘가지고 그 프랑스랑 딱 풀로 붙여갖고 유럽 통합의 길로 달려나가자. 만약에 러시아가 들어와서 우리가 전쟁을 벌여서 러시아가 만약 살아난다면 냉전을 일으키자. 이 두 가지 사항에 합의를 했어요. 이따가 식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러시아를 딱 견제를 하면서 일단 동서부 유럽을 그 최대한 통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미 뭐 자기네가 1943년인가 그래요. 그때부터 그 스탈린한테 그 동부 유럽에 대한 지분권을 좀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까지 뭐 지분을 가져갈지는 그 당시 모르고 있었죠. 일단 통합을 하려면 어떡할래? 이건데요. 솔직히 동부 유럽 그 슬라브적 계통은 일단은 들어오지 않도록 원했죠.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 유엔 소련 대사 아주 저 유명한 몰로토프 대사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 지금 전쟁 막 끝나지도 않고 근데 미리 협상하고 앉아있다. 러시아 등 뒤에서 말이야 러시아 공격하겠다 그러고 말이야 게다가 독일한테 찰싹 달라붙어 갖고 지금 미국과 영국 대표가 무슨 협상했니 너네? 응? 니네가 어떤 협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그 협상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난리 버거지를 쳤어요. 그래서 약간 좀 수그러들었죠. 얘네들의 그 행동이. 이게 벌써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유럽을 통합시키려고 했던 미국의 계획이었어요. 이 계획에 독일과 프랑스가 끼어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을 통합하고 유럽을 통합하여 세계를 지배하자라고 하는 아리스트 브리형이나 빅톨 유고의 정신 상태가 되게 순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치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나치 프로젝트였잖아요. 그게 그 독일과 프랑스가 협력해가지고 유럽을 통합하자는 게 나치 프로젝트인데 그럼 나치 프로젝트 사라졌나? 아닙니다. 미국 무대에서 더욱더 커져버립니다. 1944년부터 록펠러 재단이 그 안에 끼어들어요. 44년부터 끼어듭니다. 예. 그래갖고 한편으로는 독일 기업인들을 풀어줘가지고, 그걸 이제 페이퍼 클립 작전이라고 그러잖아요. 과학자들을 사면시키고 이주시켜갖고 미국 그 산업도 더욱더 크게 만들고 기술 개발하게 하고 또 그거를 통해가지고 독일 산업도 일으켜가지고 독일을 통제하도록 하자. 그래갖고 그 독일을 프랑스에 갖다 붙이자. 이렇게 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국을 시켜가지고 냉전을 불러일으켜라. 그래서 처칠이 1946년에 냉전 선언을 합니다. 소련 러시아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러시아를 괴롭히는 거야. 2차 세계대전에 가장 많이 죽은 사람들이 러시아 군인들이었어요. 1000만 명, 900만 명 이상 죽었다고. 민간인 합치면 200만 명이 죽었습니다. 1200만 명이 죽었다고. 소련 러시아 사람들이. 미군 몇 명 죽어서 38만 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러시아가 뭘 잘못했다고 냉전을 선언하면서 일단 블록을 탁 채워갖고 유럽 통합을 위한 길로 달려갔던 게 바로 처칠이에요. 그리고 처칠이 1944년에 루즈벨트의 화관을 딱 봤죠. 예? 1943년일 거예요. 1943년인 거예요. 41년인가 43년 맞을까? 41년은 너무 이르고 1943년에 루즈벨트랑 만나갖고 처칠이 도와달라고 난리를 치죠. 그럴 때 루즈벨트가 그랬습니다. 그래, 미군이 참전 이미 했고 이탈리아에서 북부로 올라갈 것이고 노르망디 쳐내려오면 되니까 조건이 있어. 첫 번째, 니네가 있잖아. 영국이 앞장서 가지고 유럽 통합을 가속화시켜라. 내가 독일을 도와주겠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영국 너희들 그 식민지 있지 그거 다 풀어 헤쳐버려. 우리 미국이 가져갈 거다. 히틀러가 물어보죠. 아니 그럼 좀 대영 제국을 지금 폭파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 내 옆에 같이 붙어서 영국과 미국이 함께 전 세계 운영을 하도록 하자. 그랬더니 처칠이 자기 일기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고난 속에 빛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 말이라고 인터넷에 막 떠돌아다니고 말이야. 좋은 말이라고. 그래서 처칠은 철저하게 루즈벨트의 딸랑이가 돼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1944년.
그때부터.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 통합을 해 놓으면 그것을 유엔 밑으로 갖고 오고 그 유엔은 이제 미국이 컨트롤하니까 그러면 되는 겁니다. 미국은 당연히 록펠러 파운데이션이 컨트롤하겠죠. 그래서 미국의 그 전범 심사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건방지게 만들어서 독일을 누구를 살려주고 누구를 죽일 것인가 결정을 해서 나치를 풀어 헤쳐 가지고요, 필요한 놈들은 모두 프랑스와 함께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유럽 통합을 진행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독일 지역 전범 그 심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맥클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놈이 누구냐면 월드뱅크 회장님이시고 록펠러의 꼭뚝각시고요. 체이스 맨하탄 은행의 은행장이고 포드 재단인의 회장님이십니다. 이놈이. 그리고 1957년까지 독일 기업인은 모두 전쟁 범죄인들은 모두 사면해주고요. 뭐 크루프라든가 플릭이라든가 뭐 사면해주고. 과학자들 모두 일단 미국으로 데려가 버리고 기업 사면해주고 또 주요 정치인들 유럽 공동체 만들으라고 캐비넷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특히나 누굴 살리고 누굴 죽일 것인가를 결정한 게 이 맥클로이가 누구를 참고했냐면 뉴욕 브로드웨이 뉴욕 그 유대인 단체가 있어요. 거기서 누구를 살리고 죽일까 결정을 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따라갔다기보다 참고를 유대인과 함께 전범 처리를 하려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뭐 저기 나치한테 협력했던 기업들 모두 풀어줘 버립니다. 예. 뭐 크루프, 뭐 볼스바겐, 뭐 지멘스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스위스 뱅크는요, 마르크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돈을 많이 풀어주죠. 스위스가 뭐 하는 곳입니까? 예, 독일 돈도 받고요. 나치 돈도 받고, 영국 돈도 받고, 또 그 돈을 다시 이탈리아한테 또 꿔주고, 예? 오스트리아한테 꿔주고, 이따위 짓을 했습니다, 스위스가. 스위스가 무슨 중립이에요. 완전 거간꾼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저기 도이치마르크 안정시켜. 그러니까 딱, 예싸! 이러면서 딱, 그게 스위스예요. 그게 하는 짓이. 바젤반크라든가, 예? 크레딧 스위스 모두 그따위 짓을 했습니다. 전쟁 때 여기 돈 빌리고 저기 돈 빌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 금융가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면은 끔찍할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정치 얘기 안 하실 겁니다. 전쟁은 정치가 아니에요. 금융 마케팅이었고요. 영국이 스위스한테 돈을 갖다 주면 스위스는 독일한테 융자를 해주고, 또 독일 돈이 잘려서 오스트리아로 넘어오죠. 그럼 오스트리아는 누굴 갖다 줘? 불가리아 갖다 주죠. 불가리아는 누구한테 갖다 줍니까? 그걸 또 그리스한테 갖다 주죠. 그럼 그리스에는 누가 있어? 영국 애들이 있어요. 계속 이자 붙어가면서 간단하게 표현해드려요. 뭐 말도 안 되는 그 사례지만 북한한테 제공된 중국의 자금이 남한 군대로 들어왔다가 그 남한 군대의 자금이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그 일본의 자금이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자 붙이고 군수품 무슨 뭐 유통 수수료 막 받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벌어진 전쟁이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거기서 거간꾼 행동을 제일 잘했던 놈이 영국하고 스위스예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왜 자꾸 전쟁에 대해 그렇게 기쁜 얘기를 하시려고 그래. 우리 동양의 그 국가들은 그 독립전쟁이 좀 있어갖고 자꾸 전쟁을 좀 긍정적으로 보려는 사람이 있는가 모양인데, 독립전쟁 뭐 그 정도는 인정할 수 있겠죠.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죠? 하지만은 이 세계대전 스타일의 이런 전쟁 혹은 지역 분쟁 같은 거 이거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장사예요, 장사. 또 크루프 같은 경우는 1944년까지 부역하죠. 1948년 딱 4년밖에 안 됐는데 자유를 얻어갖고 티센크루프 이름을 싹 바꿔갖고 독일 경제를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뭐 가스로 만들어갖고 죽였다고 하는 뭐 아이즈 파베는 4가지 대기업으로 또 쪼개져갖고 더 커져버렸어. 이게 바로 미국이 한 짓이에요. 그래서 독일 경제를 키워줌으로써, 그래갖고 또 프랑스 경제도 같이 키워줘요. 그래서 두 경제가, 거대 경제가 합쳐갖고 유럽 통합을 이뤄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어디까지 풀어졌느냐고. 아이지파벤 이사를요, 유럽 경제협력 기구 의장님으로 만들어줬어요. 아이지파벤이 뭐예요? 저기 나치 기업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나치 기업이잖아요. 대표적인 나치 기업이 유럽 협력위원회 연맹 의장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월터 펑크 나치 치하에서 그 경제 재무부 장관 했던 사람, 그 히아말 샤트 후임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전쟁 끝난 다음에 뭐로 확 돌변해 버립니까? 예? 유럽 화폐 시스템 위원장이 되고요. 유로파뱅크, 베를린 있는 유로파뱅크 은행장이 되고요. 또 월터 할슈타인, 저 나치 군복 입고 저 중위로 활동했단 말입니다. 예? 나치의 중위였어요. SS 중위였는데 나중에 50년에 그 독일 외무장관이 돼가지고, 예? 유럽 경제협력체 위원장, 예? 유럽 중앙은행장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치 밑에서 히틀러 밑에서 복무했던 많은 사람들이 유럽 공동체의 핵심 멤버로 들어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게 다 미국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콜라드 아데나워는 뭐 나치는 아니지만 1957년에 결국은 그 수상이 돼가지고 수상으로서 유럽 공동체를 만드는 기본 조약을 만들어서 멤버를 모았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까지 들어오고 요 조그만 나라들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도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독일 쪽에서 콜라드 아데나워가 유럽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뛰어다녔다는 거죠. 그럼 프랑스에서는 누가 뛰어다녔을까? 로베르 슈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뛰어다닙니다. 이 프랑스 외무장관을 2번인가 그랬죠. 자기 이름으로 플랜까지 만들었어. 슈만 플랜 그래갖고 프랑스하고 독일이 서로 협력해가지고 유럽 통합을 이끌어낸다. 근데 이 명령 받은 거잖아요. 누구한테 명령을 받아? 미국 국무부한테 명령을 받아요. 딘 애치슨한테 명령을 받습니다. 딘 애치슨이 그 1950년에 한국에 와가지고 38선 둘러보고 간 놈이잖아요. 그 놈의 자식이. 예? 하얀 마당발이야, 마당발. 그래갖고 슈만한테 편지를 보내죠. 서독과 함께 프랑스가 서구 연합에 대한 일반적이고 주요한 정책 전선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서독을 서부 유럽에 통합시켜라. Yes, sir. 이렇게 되는 거죠. 로버트 슈만은. 그래갖고 기업인들 모으고 뭐 정치인들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독일과 프랑스가 서로 합쳐갖고 유럽 통합을 막 밀어붙인 겁니다. 또 히틀러 시대에 나치 치하에서 프랑스하고 독일이 피에르 라발과 함께 그 독일과 프랑스의 역사적, 문화적 그 공동체에 기반한 그 나치 프로젝트, 유럽 공동체 프로젝트를 밀어붙일 때 그때 장 모네라고 하는 놈은 독일과 하지 말고 영국과 하자. 예?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 피에르 라발하고 히틀러가 그 아리스트 브리엉이 제시했던 그 독일과 프랑스의 연합, 유럽 공동체를 벗어나서 하지 말고 프랑스와 영국이 한 나라가 되는 그런 그 유럽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했던 게 장 모네였어요. 근데 이게 바로 처칠의 또 꼬붕이잖아요. 예, 처칠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합치려고 그러니까 드골한테 찾아가서 우리 그러지 말고 영국과 프랑스가 합칩시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서로 피를 섞어버립시다. 연방이 아니고요. 한 나라가 됩시다. 그랬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배신하죠. 드골을. 그래서 얘는 그 명령서를 갖다가 프랑스 총리한테 보내요. 그 확대된 슈만 플랜을 중심으로 미국과 대영제국 그리고 서로 연합한 서부 유럽 대국으로 구성된 대서양 자유세계를 제안한다. 이렇게 하려면 미국이 팀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마셜 플랜을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독일과 프랑스 이쪽 모임을 미국과 영국으로 찰싹 풀로 갖다 붙이는 역할을 장 모네가 하게 되죠. 폴 앙리 스파크와는 벨기에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했어요. 로버트 로스차일드 밑에서 충견으로 일하면서 어떻게 유럽을 통합시킨 이후에 미국한테 갖다 바칠까 그 고민만 했던 놈입니다. 이 놈이. 그래서
이 폴 랑리 스파크가 제일 먼저 자기 이름으로 내건 게 뭐냐면은 유럽 석탄 및 철강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독일의 철강 석탄 그 당시 최고의 그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라는 기업이 아니라 산업이잖아요. 그 산업을 합쳐갖고 나머지 유럽도 같이 통합하도록 만든 게 바로 폴 앙리 스파크입니다. 이게 뭐 자기 머릿속에서 나왔겠어요?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거죠? 나토도 이끌고 말이야. 그랬어요, 얘가. 잠깐 중간 결론을 얘기한다면 월터 할슈타인, 네? 나치 군대에서 중위로 싸웠던 나치군 장교가 유럽위원회 의장으로 화려하게 변신을 합니다. 그리고 독일 외무부 장관이 되죠. 동시에 유럽경제공동체위원회 초대 회장님이 되십니다. 무려 9년간 회장을 하시죠. 이겁니다. 그래서 유럽 공동체의 기반은 어디에 있었다? 나치한테 있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1950 몇 년이겠죠? 53년인가? 예, 그럴 거예요. 유럽 석탄 및 철강 연합회부터 시작해서 유로 만들 때까지 1990년까지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를 해가지고 유럽을 전체를 다 통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 갖다 줬다? 이 유럽을 골드만삭스한테, 월가한테 강그리 갖다 바쳤다. 마스트 조약 끝내고 리스본 조약 끝내고 나서 유럽위원회 생기고 그 유럽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다? 골드만삭스 이사장님이십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특히 돈이 중요하잖아요. 이미 돈 얘기 다 오고 갔습니다. 미국 국무부하고 유럽경제위원회 그 부위원장 로베르 마졸리니라는 매 차례 수차례 그 미국 국무부에 보고를 해요. 네? 끝없이 보고합니다. 미국에서는 유럽 통화를 빨리 만들으라고 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걱정하지 마라. 이건 완전히 불가피하다. 어차피 만들 거다. 이따위 식으로 계속 보고를 하고 있었고요. 오로지 거의 드골만이 유럽연합 만들어가는 그 행동에 굉장히 이상한 걸 바라보고 있었다고. 저 영국 저놈의 새끼들은 트로이 목마다 유럽연합 막 지지하는 척 하면서 들어와서 다 유럽만 통합 만들어 놓고 미국에 갖다 바칠 것이다라고 눈치챈 거의 유일한 그 유럽의 수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못 믿는 짓을 그렇게 하니까 1965년에 핵 잠수함 옆에 끼고 화물선에다가 달러 실어갖고 뉴욕 항으로 가져가서 금 달라고 그리고 프랑스 금을 찾아왔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핵 개발하니까 핵 미사일의 탄두를 미국에 딱 겨냥을 했잖아요. 이 정도의 깡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 사람을 죽이려고 그랬죠. 25번인가 암살하려고 그러다 못하고 결국 학생운동 1968년 바로 프랑스 학생운동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는 사람이 샤를 드골 대통령이고요. 그 다음에 올라온 놈이 누구냐? 조지 뽕피드라고 하는 로스차일드 은행 전 직원. 지금 저 마크롱이랑 똑같죠? 그리고 2부에서 얘기할 그 유럽 통합 문화 운동 일으킨 그 구데너브 칼레르기 협회 회원인 놈이 바로 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래서 1969년에 그 뽕피드 센터라고 하는 걸 지어요. 일부러 지은 거야. 이 흉물을 이 18세기 19세기 스타일의 건물들이 가득 깔린 이 파리 한복판에 뽕피드 센터라고 하는 이 거지 같은 건물을 지어 놔가지고 이게 천하의 흉물로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그 쓸데없는 프랑스 파리인들의 우리도 좀 현대적인 건물 좀 가져보자. 그 가졌더니 어때 지금? 후회하고 있죠. 무슨 이런 거지 같은 걸. 이게 바로 미국 문화가 미국이 프랑스를 장악했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 루브르 박물관의 피라미드랑 똑같이. 게다가 런던, 파리, 프랑크푸르트에 디즈니랜드를 세우려고 그랬잖아요. 예? 미국이. 그게 되게 상징적인 일들입니다. 죄다 그게. 이제 미국이 유럽을 통치한다 그 뜻이에요. 그게. 근데 거의 파리가 유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죠. 1985년에. 그래 놓고 무슨 뭐 프랑스의 자존심이고 지랄이고. 샤를 드골 대통령 사라진 이후부터 프랑스는 죽었어요. 더 이상. 그래서 빅톨 유고가 제안하고 아리스트 브리앙이 구체적인 어떤 정치 경제 플랜을 제시를 했고, 그랬던 독일과 프랑스 중심 유럽 공동체 및 세계 정부 플랜이 이렇게 경제와 정치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 때 1944년에 끼어든 놈이 누구냐? 록펠러죠. 록펠러 재단이 아니라 록펠러 자기 스스로 끼어들어요. 그래서 라운드 테이블을 운영하고 있었거든, 얘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라운드 테이블. 영국과 미국의 그 제국주의자들이 모인 것이 라운드 테이블인데, 이제 유럽에다가 하나 집어넣어요. 그래서 유로피안 라운드 테이블 포 인더스트리, 그리고 ERT를 만들어냅니다. 1983년. 그래서 이 꼭두각시 에티엔 다빈용이라는 놈을 시켜가지고, 이 유럽에 있는 모든 그 대기업을 모두 깡그리 45개를 모아놔요. 그래갖고 융자를 한다 안 한다 겁을 막 주면서, 니네 모여갖고 45개 기업 모여갖고 ERT로 붙은 거 너희들 유럽 공동체를 성립시키지 않으면 알아서 해라. 끝난 거죠. 예? 그래서 1968년에 싱글 유러피안 같은 게 첫 번째로 유럽 전체에다 적용되는 경제 정치 법률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 기업들이 모두 뒤를 밀어서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이 45개 기업이 합치면 서유럽 GNP의 60%가 되는 이 기업들이에요. 얘네들이 모여갖고 체이스맨이라는 뱅크 밑으로 싹 들어가 버린 거죠. IMF, 월드뱅크 밑으로 쏙 들어가고 록펠러의 지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유럽이 통합되는 겁니다. 무슨 어디서 개소리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뭐 유럽이 통합이 되면 미국 경제에 대항을 할 수 있다고? 무슨 대항을 해? 니네를 미국이 만들었는데. 유럽 통합을 위해서 인생을 바친 사람한테 주는 상이요, 샤를르마뉴 상입니다. 그 상 누가 받죠? 처칠이 받죠. 1956년에. 그 다음 누가 받죠? 헨리 키신저가 받죠. 그 다음에 누가 받죠? 빌 클린턴이 받죠. 유럽 통합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쳤다는 놈한테 주는 상이 왜 죄다 미국 놈이냐고. 영국하고. 어디서 개도 짖지 않는 소리를 갖다가 해대. 이 유럽의 대통령들은 보면 죄다 꼭두각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지금의 유럽은 미국의 꼭두각시고, 국가 주권은 깡그리 사라졌다고 생각하면 그냥 아주 속 편한 거고요. 아예 없어요. 이제 지금까지 30년간 안 지켜보셨어?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지금 뭐 헝가리하고 좀 몇 나라가 좀 막 반항한다 치더라도 그 반항했다간 죽습니다. 그 네덜란드에서 그 총리 후보 하나가, 유력한 총리 후보 하나가 반항하다가 총에 5발인가 총 맞고 죽었어요. 그 핀포리틴이라고 하는 사람. 헝가리 지금 거기서 누구지? 이름 뭐더라? 까먹어.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꼭두각시 가짜든가. 그 가짜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는 미국이 주도했고 미국이 만들었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을 위한 통합시장이고, 아프리카 다 깨버렸죠. 유럽 깨졌죠. 아프리카 깨졌죠. 오세아니아 자기 거지. 미국도 자기 거지. 남미 끝났지. 이제 어디 남았어? 러시아하고 아시아만 남았잖아요. 근데 아시아 중에서도 큰 나라 일본 깨졌죠. 완전 꼭두각시 돼버렸죠. 한국도 거의 꼭두각시로 지금 됐죠. 더 조금만 부추겨주면 더 살살 될 거야. 중국이 남아있죠. 그러나 중국이 남아있다고? 중국이 뒤에서 월가랑 엄청나게 손잡고 있는 거 아시는 분은 다 알아요. 그럼 뭐 하나 남는 거지? 러시아가 하나 남아있는데, 러시아가 이번에 다보스 포럼 사이버 어택 준비하는데 강력하게 뛰어들었거든.
그럼 뭐야 그러면 이거? 니네 다 같은 편인 거야? 고민스럽습니다.